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의 다음 목표는 바로 땅과 쌀이었습니다. 일본은 먼저 외국인이 조선 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토지 소유 금지 규정을 없앤 후 1908년에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권을 합법화시킵니다. 1918년까지 한반도 전역을 상대로 대대적인 토지 조사 사업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 조사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수탈. 그렇습니다. 바로 땅의 주인을 명확히 해서 세금 착취를 더욱더 악착같이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요, 바로 무지주, 무신고 토지를 차지하는 것으로요. 당시 군대가 소유하고 경작하던 땅이나 지역 공동체가 함께 관리하던 임야도 조선 총독부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전 국토 중 무려 40%가 조선 총독부의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수탈은 땅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빼앗은 땅에서 난 쌀도 수탈을 해갔는데요. 그래서 1920년부터 추진된 것이 바로 조선 산미 증식 계획인데요. 관계 개선과 경작지 확대, 쌀의 품종 개량과 비료 사용을 통해 쌀 수확량을 증대시키는 계획으로요. 하지만 이렇게 수확된 쌀은 40% 이상이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또 1943년부터는 조선 식량 관리령이라는 것을 적용해서요. 모든 식량의 개인적인 거래는 금지. 자가 소비용을 제외하고는 식량을 일본이 싹 공출해가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자, 하지만 일본이 지정한 공출량은 실제 쌀 생산량보다 훨씬 높아 자가 소비용 식량도 남길 수 없을 정도여서요. 농민들은 말 그대로 촉은 목표로 연명하다 결국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요,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령을 공포합니다. 제4조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제8조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 배급, 소지 등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938년 4월 1일 공포되고 5월 5일부터 일본뿐 아니라 조선에서도 시행된 이 법은요,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식량을 수탈한 것은 기본이고요. 1939년 국민징용령, 1940년 식량 재고량 신고령, 1942년 목재 통제령 등 각종 물자를 수탈해 가기 위해 1943년 3월까지 공포된 법령만 무려 약 167개.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긁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특히 1941년에 시행된 금속류 회수령은요, 전쟁에 쓸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구리와 고철 등의 금속류를 강제로 공출해 간 건데요. 일반 가정에서 쓰는 가마솥, 놋그릇, 촛대, 심지어는 벽에 박혀있는 옷까지 뽑아갔을 정도로 쇠붙이란 쇠붙이는 모조리 수탈해 갔습니다. 와, 저 사진 저게 지금 가마솥 다 뺏어놓은 건가요? 그렇죠. 쇠붙이가 필요하니까. 저렇게 모아놓고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국가 총동원법이 행한 가장 악랄한 일은 사람을 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1939년 시행된 국민징용령은 처음에는 인원 충당을 못할 시에만 시행한다며 제한을 뒀지만 해마다 법을 개정하며 1943년에는 누구든 끌고 가도 제약이 없도록 법을 개정했어요. 1939년부터 1945년 광복대까지 군 관련 시설에 끌려간 조선인만 약 1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추정치가 저 정도니까 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에메랄드빛 바다, 푸른 하늘, 괌, 사이판, 팔라우, 마샬군도 등 모두 이 태평양 주변의 최고의 휴양지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라다이스, 지상낙원으로만 불리는 태평양 주변의 관광지들에는 정말 가슴 아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0년 이상 장기 이주자에게는 농지를 주겠다, 이런 비열한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은요, 1930년대 후반 태평양의 섬으로 강제징용됐고요. 끌려간 조선인들이 마주한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거나 일본의 대규모 군사시설을 구축하는 데 조선인들을 혹사시킨 건데요. 당시 남태평양 섬으로 강제징용됐던 이윤재 씨의 증언에 따르면요, 먼저 징용돼 온 360여 명과 함께 비행장 활주로 건설 공사에 동원돼서 해가 뜨면서부터 질 때까지 강제 노역을 했어요. 정말 노예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악행은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강제징용한 조선인들의 신분을 군인으로 바꾸고요.
화약을 머리에 이고 미군의 전차가 오면 자폭하라는 등 자살까지 강요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뭔데 진짜. 자, 이렇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역사는 태평양 인근 곳곳에 서려 있습니다. 사이판에는 강제 징병, 징용된 분들의 추모 위령비도 세워져 있는데요. 그 꼭대기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머리 방향은 돌아오지 못한 고향, 또 언제나 그리웠던 고국,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방송에서 봤는데 이쪽 사이판 쪽이나 이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 그 바닥에 위령비가 세워져 있어서 그 앞에서 이제 추모를 하고 올라오시는 관광객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남태평양 섬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휴양지로 사랑받는 곳이죠. 일본의 오키나와현 요미탄촌에는 조선인 강제징용을 기억하는 비석 한해비가 있다고 합니다. 총을 휘두르는 일제 군인과 끌려가는 조선 청년 그리고 이를 말리려는 어머니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비석이 더 의미 있는 건 일본 시민단체와 오키나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마침내 광복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한반도가 기쁨에 빠져 환호할 때 그 기쁨을 만끽하지도 못하고 머나먼 타국에서 얼어 죽어간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사할린으로 징용된 조선인들인데요. 1905년 러일 전쟁 승리 후 사할린을 점령한 일본은요. 사할린의 물자를 착취하는데 조선인들을 이용합니다. 당시 탄광 개발과 벌목, 비행장 건설 등의 명목으로 사할린까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들만 약 4만 명 이상. 하지만 그중에 한반도 땅으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 사이에 곧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을 죽일 것이다. 조선인들은 전부 스파이다. 이런 유언비어가 떠돈 겁니다. 결국 1945년 8월 17일 남사할린 가미시스카에서 일본 경찰이 조선인 18명을 스파이로 몰아 잔인하게 살해하고 증거를 감추기 위해 불을 지른 겁니다. 광복 이후잖아요. 그렇죠. 광복하고 이틀 된 날이죠. 뭐 하는 거야? 그 후 학살극이 남사할린 전역에 퍼졌고 1945년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엿새 동안 27명의 조선인들을 분도와 죽창 등으로 무자비하게 학살한 겁니다. 인간입니까, 저거? 이 학살극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전쟁 후에는 그 인구가 5,332명으로 줄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조선인 주민을 살해한 결과이기도 하다. 절반이네, 절반. 이 참극에서 살아남은 조선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남쪽의 항구 도시 코르사코프로 몰려들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도 배를 태워주지 않았고 그해 겨울 4,000명 이상이 길바닥에서 얼어 죽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사할린의 조선인들은 아무도 한반도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20일) 새벽 완도 청산도 앞 해상을 지나던 배 한 척. 광복 후 귀향선을 타고 그리고 그리던 고향으로 가고 있던 사람들은 225명으로요. 3명의 일본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해남 옥매광산 광부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24년부터 옛 일본의 군수회사인 시카마 화학공업 주식회사에서 항공기 등 군수물자 생산에 필요한 명반석을 채취하기 위해 전남 해남군 항상면에 옥매광산을 개발해 광부들을 강제 동원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군의 본토 공략이 임박하면서 일본은 제주도에도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조선인들을 끌고 갑니다. 1945년 3월 새벽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끌려가 배에 올랐고요. 하루 12시간이 넘는 고된 노역을 견디며 굶주림과 싸워야 했고요. 또 발파 작업 도중 낙석으로 인한 심한 부상을 당하거나 숨지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근 6개월 만에 광복을 맞게 됐고 광부들이 어렵사리 배를 구해 고향으로 향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설레고 기뻤을까요, 그죠? 네, 완전 벅차 올랐겠죠.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그럼요.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런데 청산도 앞 해상을 지날 때쯤 배는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어요. 왜 또 갑자기? 자, 놀란 광부들은 화재에 침몰하는 배를 나와 하나 둘 바다에 뛰어내렸고요. 새벽 바다에서 널빤지 등을 붙잡고 버티길 수시간 끝에 드디어 경비정이 나타났는데요. 자, 그런데
그들은 한국인을 제외한 일본인들만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18명의 조선인 광부들은 그 차디찬 바다에 내버려둔 채 일본 경비정은 그 현장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 뒤 당시 광부들이 제주도행 배에 올랐던 전남 황산면의 옥선 창에서 일부 유족들이 매년 합동제사를 지내는 것이 전부일 뿐 이 비극적인 사건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뭐 저도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네. 반가운 소식은요. 유족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사람들의 관심이 더해져 숭어비 건립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난 저런 게 진짜 인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살려야죠. 일단 살리고 봐야죠. 살려야죠. 어떻게 참 바닷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쳐요. 뭐 이런 사건들부터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기억하면서 앞으로 또 미래에 차지하는 정말 진정한 상황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배가 고파요. 고향에 가고 싶다. 어머니 보고 싶어. 자, 지금 읽어드린 문구는요. 지금 전현무 기자의 가슴에 적혀 있죠. 네. 한 기자님이 이것도 적어 있는 게 이제 소녀상? 예, 그렇죠. 소녀상 네. 배지고요. 네. 저는 이제 비 할머니. 예,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무궁화 아, 우리 국화인 무궁화. 네, 달려 있습니다. 네. 자, 이 배지는 일제 강점기 때 탄광, 공장, 전쟁터 등에 끌려가 비참한 환경에서 노동 착취를 당했거나 총알바지가 되어 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만든 배지입니다. 자, 이 강제징용 배지를 직접 제작, 판매하고 있는 분은 바로 공익광고 기획자 김영우 씨인데요. 처음엔 평화의 소녀상을 조립이 가능한 미니블록으로 만들 수 있는 소녀상 미니블록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시기에 있었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며 이렇게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련된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요.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많은 분들께 알리고 기억하기 위해 이 강제징용 배지를 제작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배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 소녀 해방단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판매된 강제징용 배지 판매 수익금 중 일부는요.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의 후원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저 사야겠다. 네. 그러니까요. 천안시 요방리에 일제강점기 위안부와 강제징용자를 기리는 망향의 동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동산 정문에서 동쪽으로 약 200m 정도 올라가면요. 해외에서 끝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분들을 기리는 무연고자 묘역이 있고요. 자, 이 중 혼자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 사죄비라고 적힌 비석인데요. 이 비석을 세운 사람은 요시다 세이지라는 일본인입니다. 자, 요시다 씨는 82년 일본 A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 임무를 맡았었고 한반도 남부와 제주도 등에서 약 5천여 명의 여성들을 잡아갔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시다는 나의 전쟁 범죄 등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참회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자서전의 인쇄로 1983년 이 사죄비를 직접 세운 겁니다. 당시 요시다는 사죄비 제막식에서 참회의 뜻을 무릎까지 꿇었는데요. 그렇게 사죄비 망향의 동산에 세워진 지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난 4월. 갑작스럽게 이 사죄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고 맙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사죄비 위에 위령비라고 새겨진 표지석을 덧대버린 겁니다. 뭐야? 자, 저렇게 덮어버린 거죠. 어머. 뿐만 아니라 범인은 이 비는 사죄비가 아니라 단순 위령비가 마땅하다라는 뻔뻔한 편지까지 남겼는데요. 경찰의 수사 결과 밝혀진 범인, 바로 요시다 세이지의 장남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는 강제 연행을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몰래 사람을 시켜 사죄비를 훼손한 건데요. 사실 요시다의 아들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에 대한 반감이 무척 높다고 하는데요. 요시다의 증언을 보던 A신문에도 30년 넘게 계속 항의가 이어져 결국 2014년 A신문은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며 압박을 못 이기고 82년 당시 기사를 취소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 외에도 일본의 위안부, 강제징용을 증명하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본이 자행한 잘못을 가릴 수는 절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임금도 두둑이 채워주고 지낼 만할 것이니까 겁내지 말고 따라오시오. 1930년대 조선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따라간 곳은 일본 교토 인근에 위치한 단바시.
쉬지 말고 일해. 계속 망간을 캐란 말이야. 조선인들이 쉴 새 없이 해야 했던 일은 바로 망간을 캐는 일이었는데요. 빛이 한 줌도 비치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이어지는 가혹한 노동. 이렇게 망간 탄광으로 강제징용되어 혹사당했던 이들은 약 3천여 명. 심지어 당시 끌려갔던 광부들은 자신의 임금이 고향으로 전달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광복 후 외면당하고 갱도 속에 영원히 묻힐 뻔한 망간 광산 강제징용의 참상을 널리 알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실제로 망간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고 이정호 씨인데요. 광산에서 일한 후유증인 진폐증으로 숨쉬는 것조차 괴로운 와중에도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의 아픈 역사를 알리기 위해 망간 광산을 망간 기념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기념관은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조선인 강제 노역의 기록을 간직한 곳으로요. 일본이 지우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일본 땅 안에 영원히 남겨야 한다라는 고 이정호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현재는 아드님이신 이용식 씨가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망간 기념관이 있는 단바가요. 일본 교토에서 차로 약 1시간 반 정도 가면 나오는데요. 만약 일본 교토 쪽으로 여행 계획 잡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녀들과 함께 가슴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941년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합국에 밀리기 시작한 일본은 이러한 전세를 뒤집기 위해 1944년 특별 공격대를 편성하는데요. 폭탄을 실은 비행기로 적군의 군함이나 전투기에 돌격하는 자살 특공대, 바로 카미카제 특공대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카미카제 특공대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카미카제 대원들의 사진이나 유품이 전시된 기념관이 일본의 친한 특공평화회관에 가면 아주 뜻밖의 이름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탁경현, 박동훈, 김상필 등 조선인 카미카제 11명의 사진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침략 전쟁에 앞장서는 카미카제가 된 조선인들. 그들은 정말 일본을 위해 죽음의 비행기에 올랐던 걸까요? 조선인 카미카제 중 한 명이었던 탁경현. 그는 일본 순사들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입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선 청년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이륙만 가능한 정도의 간단한 비행 교육을 받은 후 바로 전투에 투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죽음을 위해 키워진 파일럿이라는 것이고. 조국도 아닌 남의 나라를 위해 사지로 나가야 하는 조선인 대원들의 심정은 대체 어땠을까요? 출격 하루 전 조선인 청년 탁경현이 자주 가던 식당을 찾아 아리랑을 부르며 홀로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의 강요로 카미카제가 된 조선인 중 신원이 밝혀진 사람은 고작 약 18명 정도로요. 이들은 감시관의 강요로 쓴 일왕에게 충서를 맹세하는 유서만 남긴 채 포탄을 실은 비행기를 타고 죽음의 비행에 올랐다고 합니다. 더 경악스러운 일은요. 조선인 카미카제 특공대원들이 현재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 이역만리 타국의 바다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청년들은 죽어서도 이렇게 일본의 군신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고국의 품으로 돌아와 편히 잠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45년 8월 15일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기쁨의 날 광복. 모두가 환희에 벅차 기뻐하던 그때 8월 22일 배 한 척이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 항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약 4,730톤의 거대한 이 배는 일본의 아오모리현, 홋카이도현 등의 군사시설 공사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던 조선인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이틀 뒤인 8월 24일 일본 해군 사령부 앞바다에서 거대한 굉음을 내며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2차 대전 후 동아시아 해역에서 일어난 최악의 해상 사고로 불리는 우키시마호 사건인데요. 일본 정부는 사건 발생 7일 만에 2차 대전 당시 미군이 투하한 기뢰를 건드려 침몰했다. 또한 사망 실종자가 500여 명뿐이라고만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발표는 허위였다는 것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우키시마호와 관련된 일본의 내부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그 속에 방위청 전문 내용에는
우키시마호에 폭발물이 실려 있었다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당시 배에는 부산까지의 항해에 필요한 해도조차 없었으며 연료조차 충분치 못해 항해가 불가능했다. 또한 255명의 해군 승무원 중에 230명 정도가 폭발 직전에 미리 보트를 타고 탈출했다는 것 등이 고의 침몰 증거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인 징용자들이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증언할 것이 걱정돼 폭발 사고를 위장해 수장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500여 명일 거라던 조선인 승선 인원, 즉 사망자 수도 허위인 게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의 사고 처리 문서인 수송함 우키시마호에 관한 자료가 발견됐는데 일본 측에 기록된 내용만 해도 승선자 수가 3,000명이 넘고요. 애초에 탑승자 명부조차 작성되지 않아 승선자가 최대 8,000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과 증언도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에 승선을 그럼요. 했겠어요, 지금. 일본 나가사키현의 섬 하시마. 군함을 닮아 군함도라 불리는 이곳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곳 1000m 아래 숨이 막힐 만큼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갱도에 조선의 청년들이 석탄 채굴 노역에 강제 동원됐습니다. 가혹한 노동이 끝나야 겨우 먹을 수 있던 끼니는 고작 콩깻묵 2덩이였습니다. 바닷속 끝모를 탄광 밑으로 떨어질세라 서로의 몸을 고무줄로 묶은 약 800여 명의 조선인 광부들은요. 잔인한 학대 속에 쉴 새 없이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군함도는 그야말로 지옥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리도 아픈 역사가 서려있는 이 군함도가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등재 명목은 어이없게도 일본 메이지 유신 시대를 고스란히 담은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란 거짓된 포장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군함도를 관광지로 개발해서 군함도 투어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군함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강제동원 역사와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조건으로 유네스코의 조건부 등재가 된 건데요. 그래서 2017년 12월 1일까지 다음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군함도에 강제징용의 역사가 있었음을 밝혀야 한다. 둘째,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건립해야 한다. 셋째, 약속 이행과 관련된 경과보고서를 2017년 12월 1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유네스코에 등재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열하게 자신들이 만든 과거는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 한 넉 달 정도 남았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없어요. 희생자 정보센터는커녕 군함도 투어와 관련한 팸플릿, 표지판 어디에서도 강제징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도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이 아픈 역사들은 싹 잊혀집니다. 더불어 잘못된 역사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수히토 일왕의 재위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일본에서 도쿄 권업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각국의 다양한 생산품 및 복식, 공예품 등을 보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박람회를 찾았는데요. 그런데 이때 관람객들 사이에서 가장 큰 구경거리가 된 게 있었으니 바로 조선에서 온 동물. 동물? 일본인들이 전시한 동물이라는 것은 한복을 입은 조선인 남녀였습니다. 심부름만 해주면 돈을 벌게 해줄게 라는 사악한 현올림에 속아 일본에 온 2명의 조선인들. 터키, 아프리카, 인도인들 역시 함께 전시됐었는데요. 이들은 난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치 동물원 우리 안에 갇힌 동물들처럼 매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진짜.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 할 짓이에요, 저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당시 일본 유명 A 일간지에서는 박람회장에 조선동물 2마리가 있는데 아주 우습다 라며 조롱하는 기사까지 실기도 했는데요. 저기 기사야? 그렇습니다. 천인 공노할 인간 전시를 주도한 이는 1903년 학술 인류관 전시를 자문한 일본의 인류학자 츠보이 쇼고로. 그는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보다 우월하다는 사회 진화론 사상을 중심으로 1907년에도 인간 전시라는 만행을 또 한 번 벌인 겁니다. 사회 진화론을 연구했다는 사람이
제일 진화가 덜 됐네. 뭐라면 타국에서 끔찍한 모멸을 당한 우리 선조들.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고 짓밟은 일본 만행의 끝 그 자체가 아닐까요? 제일동포들의 서러운 역사는 약 100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일제는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조선인들을 유인하거나 강제로 일본과 중국에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조선인들은 노예 그 자체, 제대로 된 임금은 뭐 절대 없고요. 학대당하고 굶어 죽고 이런 일까지 허다했습니다. 치욕적인 고통의 나날을 견딘 우리 선조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조국 해방을 맞았지만 약 200만 명의 조선인 중에 60만 명의 조선인들은 일본에 남게 됐는데요. 가족들이랑 이제 생리별하고 얼마나 또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해방 후에도 제일동포들을 향한 차별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원치 않는 타향살이로도 서러운데 제일동포들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일본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제일동포들을 더 비참하게 만든 건 지문날인. 응? 1952년 외국인 등록법 개정이 되면서 제일동포들은 14세가 되면 구청에서 10손가락의 지문을 등록하고요. 게다가 3년에 한 번씩 재등록해야 했습니다. 즉, 일본에 거주하는 제일동포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인간적인 제도인 거죠.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지문 날인해가지고 계속 감시하려고. 무슨 죄입니까 그분들은? 뭐 일본에 살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원합니다. 제일동포들의 기나긴 투쟁과 노력으로 뒤늦게서야 1993년에서야 지문날인이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은 없는 상황. 이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선 일본 정부에 제일동포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계속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07년 2월 15일 미국 워싱턴 하원 외교위원회가 연 청문회. 이곳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고 김군자 할머니께서는 전 세계인들 앞에서 끔찍하고 잔인했던 일제의 만행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증언대에 오른 푸른 눈의 한 할머니. Every day it was the same killer. Over and over again. 그녀는 네덜란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얀 루프 오헤른 할머니였습니다. 야, 근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면 보통 아시아권 여성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더 한국, 중국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네덜란드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1942년 일본이 당시 네덜란드령 동인도, 지금의 인도네시아 자바섬을 침략했을 때 18살의 소녀였던 오헤르는 수천 명의 네덜란드인들과 함께 수용소에 갇혀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4년 2월 26일 오헤른을 포함한 미혼 여성들을 어디론가 끌려간 곳은 일본 군들의 성노예로 처참한 치욕을 견뎌야만 하는 위안소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악행들을 봤는데 위안부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그렇죠. 그죠? 그녀를 비롯한 수많은 네덜란드 여성들은 밤낮 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본군의 끔찍한 성적 모욕과 구타, 집단 성폭행을 견뎌야만 했고요. 또 다른 네덜란드 위안부 피해자 고 엘렌 판더 플레그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매일 20명 이상의 일본군을 상대하고 저항이라도 하면 살해 위협과 함께 가족들까지 살려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다고 합니다. 악몽 같았던 과거, 그 수치스러움에 가족들에게조차 비밀로 한 채 평생을 살아온 오헤른 할머니. 그런데 1992년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큰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해말 힘을 내어 그녀는 도쿄에서 열린 국제전쟁범죄 청문회에 유럽 여성 최초로 증언대에 오른 거죠.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하신 거죠. 일본은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지만 나는 죽지 않을 겁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겁니다. 꿈 많은 18 소녀에서 어느덧 96이 된 오헤른 할머니. 그녀는 여전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 그 용기에 박수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첨단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불매 운동 확산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범 기업들. 2012년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국내에 현존하는 전범 기업의 수는 무려 299개. 대표적으로 말이죠. 강제징용 하면 반드시 언급되는 전범 기업 M사. 1870년에 창립된 M사는 자동차, 전기 등 40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게 전투기, 폭발물 등 군수물품을 납품한 것은 물론 1940년대에는 석탄채굴을 위해 수많은 한국인들을 지옥의 섬 군함도로 강제징용해 가혹한 노동을 시켰죠. 그래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은 M사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 내렸지만 M사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협의 자체를 거부, 사과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막대한 이득을 편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내놔야죠. 왜 저렇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지 모르겠어요. 네. 일본의 또 다른 대표 전범 기업이 있습니다. 강정숙 전 한국정신대 연구소장은 한 논문을 통해 이 회사를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여성의 몸을 성노예화하는 데 종사한 일본 기업이다. 바로 성인용품 회사 오사입니다. 오사는 태평양 전쟁 당시 군부와 결탁해 독점으로 성 관련 위생용품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급했는데요. 더 치욕스러운 건 지금도 이 회사의 제품이 국내 성인용품 시장 독보적 1위를 차지하며 판매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 편의점에서 많이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지난해 잊지 말아야 할 일본의 만행 19편에서 독일의 대표 전범 기업인 H사를 소개를 해드린 바 있잖아요. 네네네. H사는 일본의 전범 기업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했죠. 이거는 시대 상황이 어쩔 수 없는 문제였다고 하기에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과거를 반성하고 진짜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2019년 8월 27일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 이때 한 외국인 기자가 한국 정부가 일본은 역사 문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고노다로 외무상이 내놓은 정말 어이없는 대답. 봐야 됩니까 이거? 저분은 참 If Korea wants to rewrite the history, they need to know that cannot be done.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는 말을 식민지 가해국이 할 말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행동.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의 적반하장 망언 정말 숱하게 있어왔죠. 지난 2017년 미국 조지아주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진행됐는데요. 바로 이때 조지아주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관의 시노즈카 다카시 총영사가요. 소녀상 건립은 말도 안 됩니다. 당시 한국에서 온 여성들은 돈을 받은 매춘부들이었다고요. 왜 이런 연기만 날 시켜? 정말 죄송하지만 누구 한 분은 또 해주셔야. 아니 무슨 욕바지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아주 비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이제 말하는 본인도 열받을 정도의 말이었는데 이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망언을 쏟아낸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죠. 상처를 치유해주기는커녕 더 상처를 내는 아주 극악무도한 발언이죠. 여전히 일본은 반성 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를 일부 인정해 한일 관계가 호전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1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참혹했던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을 했는데요. 내가 좀 난간을 당하는 그 참혹한. 그리고 약 1년 뒤인 1992년 7월 6일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 내각은요. 1차 위안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 그리고 1993년 8월 4일 당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은 일명 고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軍の要請を受けた業者が主としてこれに当たったが、その場合も還元、強圧によると本人たちの意思に反して集められた事例が数多くあり、さらに官憲などが直接これに加担したこともあ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과거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인정한 또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요. 일본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를 민간 업체와 일본 군으로 한정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가 빠져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최초로 사과는 하긴 했지만 약간 알맹이가 부족한 담화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역사를 손바닥으로 가리기 급급해졌습니다. 2012년 아베 신조가 총리가 되자 고노 담화로 조금씩 관계 회복 중이던 한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2월에는 고노 담화를 검증하겠다고 밝혔고요. 6월에 검증 결과를 내놨는데 일본은 1993년 발표한 고노 담화가 한국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작성됐다는 정말 어이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흑역사를 손바닥으로 가리기 급급한 일본. 제발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2019년 8월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평화의 소녀상을 모티브로 한 동상 전시가 우익들의 반발과 테러 협박에 의해 전시 3일 만에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달 뒤에 전시가 재개되긴 했지만 이때 촬영도 막고 SNS에 이거 업로드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해서 이것도 논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평화의 소녀상은 2011년 12월 수요 집회 1000회를 맞이해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소녀상을 짓밟은 일본의 추악한 만행은 숱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2014년 3월 일본의 그래픽 디자이너 다이 이나미가 SNS에 공개한 한 장의 사진, 제목이 섹시레이디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사진인데요. 뭐라 하는 제 말도 아깝네. 에너지가 아깝죠. 짐승만도 싹 못하는 무시해버리고 싶네. 소녀가 입었던 고운 한복은 기모노로. 강제로 일본에 동원된 위안부 할머니들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한 손은 음란한 모습으로 능욕됐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하하는 몹쓸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외에도 계속된 정말 끝을 모르는 일본의 만행. 2012년엔 극우 정치인 스즈키가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묻기도 했고요. 2019년엔 우익들이 소녀상을 매춘부라고 비하하는 전시물을 공개하기도 했죠. 진짜 양심이라는 걸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피해자 할머니들은 정말 이분들에 대해서 이 한을 어떡할 거예요? 네.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통해서 앞으로 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이곳에서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으로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가 열렸는데요. 이때 한국 전통 제례복을 입고 무릎을 꿇은 한 노인, 84세 일본인 이하라 히로미츠였습니다. 혹시 그 일제 만행에 대해 사과하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하라 씨가 오랫동안 마음의 빚을 안고 산 사연. 1943년 당시 8살이었던 이하라 씨는 선감학원 부원장으로 발령이 난 아버지를 따라 안산시의 작은 섬 선감도에 살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에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 선감도는 어린 이하라 씨에겐 마치 유토피아 같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제발 살려주세요. 열심히 일할게요. 가혹한 노역에 시달리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는 조선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 이하라 씨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선감 학원생들이었는데요. 아니 학원생들이 왜 노역을 하고 폭행을 당하고 그래요? 자, 사연은 이렇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거리의 불황아를 교화하고 고아들을 돌본다라는 명목으로 설립한 선감학원의 실체는 사실 강제 노동 수용소였던 겁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군수 물자로 보낼 농작물과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 집을 잃고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는 어린 소년들 200여 명을 강제로 끌고 가 선감학원에 입소를 시켜버렸던 겁니다. 선감학원 아이들의 삶은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강제 노역 중에 잠시라도 쉬면 지하실로 끌려가 극심한 매질을 당했고요. 심지어는 끝을 뾰족하게 깎은 대나무를 손톱 밑에 끼워 넣는 잔혹한 고문까지 자행했다고. 굶주림, 강제 노역, 폭행에 지친 아이들은 견디다 못해 섬을 탈출하려고 시도했지만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한 아이들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가축도 저렇게 하진 않지 않나요? 인간의 길을 포기한 거죠.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네.
자, 조선 아이들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은 이하라 씨. 이후 일제가 패망한 뒤 이하라 씨는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선감도에서 목격했던 조선인 아이들의 처참한 얼굴을 꿈에서도 지울 수 없었던 그. 선감도는 조선 아이들에게 지옥 같은 섬이었어.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 알려야만 해. 이후 1980년 다시 선감도를 찾은 그는 지난날 선감학원의 실체를 취재했고요. 1989년 소설 아 선감도를 발표. 그렇게 선감도의 비극이 세상에 처음 공개될 수 있었습니다. 이하라 씨는 극우 세력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선감학원의 비극을 알리는 데 앞장섰고요. 마침내 2014년 안산시에 선감학원 아이들의 넋을 달래는 위령비가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인으로서 이제 하기 어려운 생각과 또 결정이었을 텐데 위험을 무릅쓰고 선감학원의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이 자행된 곳은 비단 선감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많은 전쟁 포로들이 강제징용돼 끌려갔던 감옥섬 군함도처럼 한반도 전체는 그야말로 거대한 군함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반도 곳곳에 강제노역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제주도 서귀포시 송악산. 그런데 사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말 제주도민들의 강제노역으로 혹사당한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데요.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 패전에 직면한 일본군은 일본 본토를 사수하기 위해 제주도를 최후의 보루로 삼고 7만여 명에 달하는 일본군을 제주도에 주둔시켰습니다. 이후 일본은 송악산 해안 절벽을 뚫어 군사시설을 설치. 이때 제주도민들을 강제 동원해서요. 임금도 주지 않은 채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 제주도민들은 맨몸에 곡괭이 한 자루로 암석을 깨고 굴을 파고 거대한 통나무를 나는 등 가혹한 노동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렇게 강제노역에 동원된 제주도민은 무려 4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니 변변치 않은 그런 장비로 그 많은 동물들을 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조선 땅 전체가 군함도였다고 아까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죠. 지금도 여전히 한반도 곳곳에 남아있는 강제징용의 흔적들, 참혹했던 그날의 기억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당시 유일한 조선어 신문이었던 매일신보의 일면 기사. 이날의 머리 기사 한번 보시죠. 호해의 정신으로 결합. 우리 광명의 날을 맞자. 당시 신문을 보면요. 이 광복을 맞이한 조선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지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민족 해방의 사자후. 우리들 이상의 낙토 세우자라는 여운형의 연설이었습니다. 우와, 조선인들에겐 정말 희망적인 내용이었죠. 광복을 맞았으니까 이 정도는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나 이런 신문은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보고 또 봐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신문에 이 기쁨에 취해 있던 조선인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할 만한 충격적인 기사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경거망동을 삼가라. 경거망동을 삼가라. 그러니까 야, 너도 조심해. 이거잖아요, 지금. 네. 아니, 이 분위기에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좀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런 단어를 쓸 타이밍이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네. 이 기사 누가 냈을까요? 그 주체는 바로 일본군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을 향해 경거망동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시위운동 일체 불허. 민중들은 절대 자중하라.
그리고 인심, 창란, 치안 방해는 단호조처. 무슨 말일까요? 당시 일본군이 조선인들의 만세 시위를 금지하면서 자제를 명령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지키지 않았을 때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 이거 협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자, 단호한 조처. 무슨 말일까요? 바로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아니, 독립된지 해방된지 몰라요, 이분들? 진짜 사태 파악이 안 된 거 아닐까요? 지금도 지금 은행 가고 난리 나고 무섭다고 덜덜덜 떨면서 저런 기사를 낸 건데 뭐 이런 기사를 왜 낸 거예요? 네. 조선 총독부와 여운형이 합의한 지 불과 3일째 패전한 일본군이 갑자기 이런 기사를 낸 이유. 당시 조선 주둔 일본군은요, 조선 총독부와 함께 이 식민지배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조선 총독부는 지금 여운형과 합의를 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군은 미처 조선 총독부의 전략을 몰랐던 겁니다. 다음 날에서야 이 충격적인 사실을 파악한 일본군의 참모들은 격분합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일을 군과 사전 상의도 없이 벌일 수 있단 말인가? 당시 조선 주둔 일본군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한 건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연합국이지 조선이 아니다. 우리가 무사하게 귀환하려면 우리가 무장을 유지한 채로 조선인들을 여전히 억압하고 통제한 상태에서 귀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8월 17일 오전 10시 장총에 대검을 꽂은 일본 군인들이 다시 방송국을 장악합니다. 방송국은 이 시간부터 일본군이 접수한다. 점령한 곳의 주민은 포로나 마찬가지 처벌을 받는 게 통상적이다. 일본군은요, 언론을 통제해서 다시 조선인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조선에 남아있는 일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선인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퍼져가는 이 광복의 기쁨과 희망을 꺾고 일본의 영향력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일본군의 언론 통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군은요, 조선인들에 대한 경고 수위를 점점 높여갑니다. 무장한 일본군이 언론사는 물론 경성 곳곳을 점거했고요. 종로 일대에는 무려 일본군의 기관총까지 설치가 됩니다. 와싸 장악했네, 진짜. 이제 막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 광복 며칠 만에 일본군이 다시 경성을 장악한 겁니다. 뭐야. 또 한편으로는 뭐야, 잠깐 우리가 꿈이었던 건가? 다시 불안한 마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닌가, 광복이 아닌가 싶겠죠. 일본의 반항심이 있어 보이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헌병. 이 광복 직후 2,600여 명 정도였던 조선 주둔 헌병이 약 한 달 만에 6배가 넘는 16,000여 명까지 늘어납니다. 한 달 만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헷갈려서 저희 해방 직후를 보는 거 맞죠? 그러니까. 맞아요. 뭐 이런 일인지 좀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죠. 예. 일본 헌병들이 다시 장악한 한반도는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 해상에서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945년 8월 24일 오후 5시 20분쯤 꽝! 하는 귀를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일본 부근 해상에서 배 한 척이 폭발합니다. 배의 중앙이 쩍
갈라지면서 가운데부터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했고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제의 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이가 무려 108m나 되는 거대한 일본의 수송선 우키시마호였습니다. 엄청 큰데요? 자, 그런데요.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배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요? 맞아요, 저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으로. 그러면은 해방 사실을 알고 가족들 모아서 한국으로 오던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조선인들. 일본에 끌려갔던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낯선 일본 땅에 끌려와가지고 수년 동안 이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조국의 광복과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던 조선인들은 8월 15일 드디어 꿈에나 그리던 광복을 맞이한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드디어 광복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몇몇 조선인은요,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이 출발 며칠 전부터 부둣가와 길가에서 노숙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배는요, 조선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히 들어찹니다. 드디어 출항하는 날. 그렇게 8월 22일 우키시마호는 조선인들을 가득 채운 채 부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틀 뒤 이 우키시마호는 일본 해상에서 폭발하고 만 겁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승선 정원이 4,000명인 이 배에 최소 정원의 2배 이상이 탔다고 합니다. 8,000명, 9,000명, 10,000명. 빨리 가고 싶었던 거죠. 이 조선인들을 태운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대체 왜 폭발했던 걸까요? 왜 폭발하지? 저렇게 큰 배는 이 발표 내용 사실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여기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일본의 주장대로 기뢰 때문에 배가 침몰했다면 구멍이 어떻게 뚫려야 할까요? 선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바퀴 터수. 네, 외부에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훗날 인양한 우키시마호 바닥의 구멍은 선체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뚫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으로? 네. 그럼 이미 실려져 있던 거 아니에요? 안에서 터져가지고 그 쇠가 바깥으로 휜 거잖아요. 맞습니다. 폭발이 배 내부에서 있었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일본 측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 해군이 의도적으로 조선인들이 탄 배를 폭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침몰한 선체를 인양을 합니다. 9년 만에? 9년 만에 하지 않다가 일본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 우키시마호를 끌어올렸을까요? 1954년에. 54년에? 네. 왜 갑자기? 그러게요. 9년 만에? 바로 1950년부터 53년 6.25 전쟁 네. 있었잖아요. 전쟁 후 피폐해진 한국에 이 철을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희생자들의 유골 수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철 회수를 목적으로 인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팔려고 그 전쟁 때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팔려고 이렇게 꺼낸 거예요. 인명 수습이 아니고. 네. 타국에 강제 동원돼 수년간 노역에 시달리다가 조국으로 돌아갈 기쁨에 부풀어 있던 수천 명의 조선인들은 죽어서도 끝내 광복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겁니다.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일본군이 헌병을 늘리면서 이 조선인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 일본군이 언제까지 이런 방법으로 광복된 조선을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요, 점령하고 있던 식민지에 대한 권한을 연합국에게 넘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일본을 대신해서 다음으로 조선에 주둔할 연합국, 바로 미국과 소련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1일 이때 미국은 소련에게 이렇게 제의합니다. 한반도의 절반인 38도선을 경계로 소련과 미국이 분할 점령하자. 자, 미국은 왜 이런 제의를 소련에게 했을까요? 당시 전 세계는 공산 진영인 소련과 자유 진영인 미국을 중심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면서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 당시 소련군은 이미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벌써? 네. 미국은요, 이 조선 전체, 이 한반도 전체가 공산국가가 될까 노심초사합니다. 이 때문에 미군은 한반도에 38도선을 그어서 이북은 소련군이, 이남은 미군이 점령하자, 이렇게 제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소련은 미국의 이런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더는 남하하지 않고 한반도 북쪽을 점령한 채 멈춰선 것이죠. 자, 근데 약속은 했는데 미국이 소련을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네, 믿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 소련이 약속을 어기고 남하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오키나와에 주둔 중이었던 이 미군 부대를 급하게 조선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군 부대에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정보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점령해야 할 이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군사 정보가 아닌 좀 더 내밀한 조선의 속사정이었겠죠. 그리고 이때 일본은 또다시 자신들의 그 안위를 위해 미국이 솔깃할 만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뭐라고 보냈냐면 조선인 중에는 공산주의 혹은 독립운동자가 있는데 이 기회에 치안을 어지럽히려고 계획하는 자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그 위협을 운운하면서 조선은 소련의 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 이간질 아닌가? 처음에는 자기도 좀 살려고 독립운동가 영은영 선생님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이제 미국이 그건 또 파악해가지고 또 뒤에 가가지고 미국한테 또 맞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공산주의 확산을 걱정하는 미국을 부채질하면서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선의 이미지를 전달한 겁니다. 일본군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미군,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일본군은 미군이 그 책임을 인계받을 때까지 북위 38도 이남에서 조선의 치안을 유지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을 그대로 두기 바란다. 그러니까 미군이 도착할 때까지 조선을 식민 통치하던 일본의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쭉 계속 가라는 겁니다. 되게 황당한 얘기네요. 패전국인 일본이 앞으로 조선에 주둔할 미군으로부터 조선인들을 억압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순간이죠. 일본과 미국. 자, 이런 묘한 신뢰관계가 형성되던 그때 조선에서는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어떤? 미군이 인천항을 통해 한반도에 입성한 1945년 9월 8일. 인천항에는요, 미군을 환영하기 위해 수많은 조선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이 그 조선인들을 향해서 발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건 미군이 이런 일본의 행동을 부둔한 겁니다. 선생님,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왜 이렇게 발포한 사람, 경찰들을 두둔한 거예요? 미군이? 그 이유는 미군 측의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조선인의 대규모 시위를 효과적으로 막았다. 공산주의자들이 막 우와 이러는 걸로 이제 이간질한 거에 당한 거죠. 맞습니다. 죄 없는 조선인 2명은 영문도 모른 채 직사했고요. 14명이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조선인들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군이 조선에 오면 패배한 일본이 조선 땅에서 쫓겨나고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안전을 챙기기 위해 미군의 신뢰를 얻고 무고한 조선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었던 대신 이완용, 사실요, 그는 이 고종이 신임하던 신하이자 조선의 인텔리 중에 인텔리였습니다. 고종이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옆에 두고 싶었던 와. 그런 시대였습니다. 처음에. 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런데 이완용의 관직 생활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잘 보세요. 외국인 선생님? 오. 학교. 맞습니다. 학교입니다. 영어, 세계사, 서양의 정치와 법률, 수학까지 이전에 조선에서는 배운 적 없는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로서는요, 생각지도 못한 아주 파격적인 수업 방식을 보여주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수업 방식? 네. 외국어 오! 수업. 맞습니다. 모든 수업을
영어로. 영어로. 아 진짜요? 네. 저기 외국 수업을 다 영어로 했어요? 맞습니다. 모든 수업을 저 당시에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파격적이죠. 네. 그죠? 지금도 파격적이에요, 사실 그건. 그럼요. 맞습니다. 이 학교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준비한 조나단이라면 들어봤을 텐데 그 이름은요. 바로 이겁니다. 유경공원. 아하. 유경공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죠. 아니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딱 오죠 지금. 네. 그죠? 오로지 명문가의 자제와 현직 관리들 아주 세심하게 선발된 30여 명 정도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발된 사람 중 한 명. 네. 그 한 명이 바로 유한용. 유한용입니다. 29살이 되던 1886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유경공원에 자원 입학합니다. 자, 과연 이 이완용은 왜 어떤 생각으로 이 유경공원에 자발적으로 자원 입학했을까요? 자, 만약 이완용이 영어에 익숙해져서 미국 통이 되고 조선의 최고 권력자 고종이 눈에 든다면 호호, 관직자로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완용은요, 이 유경공원을 세운 고종의 의중을 빠르게 눈치채고 유경공원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입학 10개월 만에 아주 큰 행운을 주게 됩니다. 이완용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 행운. 미국과의 교제가 점점 기묘해졌기 때문에 그때 신설된 유경공원에 입학하여 미국에 가게 되었다. 우와. 와우. 통역이 아니고 아예 그냥 미국으로. 아예 가는 거네요. 야, 그 당시에 미국을 간다는 거는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텐데 거기에 이완용이 간 겁니다. 이완용 대체 어떤 이유로 미국에 가게 된 걸까요? 요것만 좀 이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은 이후에 조선에 미국 공사관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또 조선이 미국에 조선 공사관을 세우러 가야 됐거든요. 이완용은요, 그 공사관원 중 한 명으로 선발된 겁니다. 네. 이완용이 31살이 되던 1888년 1월 1일 두 달간의 긴 여정 끝에 조선공사 관원들은 드디어 미국 땅을 밟았고요. 정식으로 조선공사관을 엽니다. 자, 그렇게 미국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도착 후 11개월 만에 주미 책임 공사관에게 귀국하라 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귀국하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청나라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끈질기네. 청나라는요, 허락도 없이 단독으로 이런 일을 진행해, 이거 웃기는 일이야,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고종은 책임 공사관을 조선으로 소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미스러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행운이 됩니다. 귀국이? 자, 공석이 된 주미공사관의 자리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이완용. 그렇죠. 이완용. 이완용은요, 책임공사관 바로 다음으로 높은 직책이었거든요. 그는 약 2년 동안 미국 주재공사관의 책임자 대리로 일하게 됩니다.
자, 당시 이완용이 어떤 모습으로 일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 궁금해요. 미국 현지에서? 현지에서. 네. 네.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 뒤쪽이 이게 워싱턴, 미국 대통령 알죠? 워싱턴? 네. 생가예요, 생가. 아. 그 앞에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맨 오른쪽, 네,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이렇게 한복을 입은 남자, 여기가 부인입니다. 아, 같이 갔어요? 네네, 같이 갔습니다. 자, 서양인들 사이에 이렇게 갓을 쓰고 도포를 두른 모습. 와. 조미 공사관원과 가족들은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한복을 입고 생활한 겁니다. 오, 야.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 더듬더듬 말하던 영어 실력은요, 일취월장했고요. 미국 공사관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하고 긴밀해집니다. 자, 그리고 1890년 10월 이완용이 대리공사직을 마치고 조선에 돌아왔을 때 이 미국에서의 경험, 이 경험이 이후 이완용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는 대미 외교의 1인자이자 친미파의 대표적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완용은요, 고종의 최측근 기구 승정원, 지금으로 본다면 대통령 비서실이 되겠네요. 이 승정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실세? 권력?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 가까워졌으니까. 미국 사정에 밝은 이완용이 해외 열강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고종에겐 꼭 필요한 인재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런 고종의 총애 속에 이완용은요, 34살이 됐을 때는요, 무려 종 2품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완용은요, 친미파로 고종의 최측근에서 승승승승 장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이완용, 1894년 조선 땅에서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동아시아를 뒤흔든 대사건, 1894년 바로 청일 전쟁이 터진 겁니다. 전쟁의 승자 일본, 조선 가만히 둘까요? 아니요. 일본인을 배치해서 내정마저 간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는요, 여러 열강의 힘을 빌려서 이 일본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일본,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렇죠. 자, 이러면서 조선 궁궐 한 복판에서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릅니다. 충격적 사건. 밀미사변. 네. 앙심을 품은 일본이 명성황후를 살해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 고종 입장에선 갑자기 내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내 아내 죽인 겁니다. 네. 첩첩하죠, 진짜. 고종은 경복궁에 꼼짝없이 갇혀서 친일파 관리와 일본의 감시 속에 두려움에 떨며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고종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관료 이완용. 자, 이때 이완용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 힘의 흐름이 변하는 걸 보고 설마. 이완용은요, 자신과 친분이 돈독했던 미국 공사관으로 재빨리 대피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완용은 고종을 구출한 다음 과연 어디로 도피시키려고 했을까요? 어디겠습니까? 미국. 당연하겠죠. 네. 바로 자신이 지금 피해 있는 미국 공사관. 이완용은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조선의 최고 권력자 고종을 구출하면 자신의 정책 입지가 크게 올라갈 거라고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완용은 고종을 구출하기 위해서 30여 명의 행동대를 대동하고 궁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 이 사전에 구출 계획이 발각되면서 결국 실패합니다. 이완용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이완용은요,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이 고종과 연락하면서 다음 기회를 또 노립니다. 그리고 1896년 2월 11일 드디어 그 계획 성공합니다. 성공했어요? 네.
경복궁을 떠나 고종이 피신한 곳. 아, 예. 러시아 공사관? 맞습니다. 러시아 공사관. 이완용은요, 미국 공사관이 아닌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을 피신시킨 겁니다. 이 사건이 무엇이다? 아관파천. 와. 자, 그런데요. 아까 제가 이완용은 어느 나라랑 가깝다? 미국.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는 그렇게 접점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관파천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완용에게는요, 특별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외국 공사관이 많은 정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외교 커뮤니티 정동부학부의 회원이었던 겁니다. 진짜 그 활동을 많이.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완용은요, 정동불학부에서 미국, 러시아와 가까웠던 이들과 함께 고종을 러시아로 탈출시킨 겁니다. 고종을 구해낸 공으로 이완용은요, 하루아침에 관료직 감투를 3개나 받습니다. 와. 그야말로 고종의 최측근 관료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이 고종을 계속 압박합니다. 과연 어떻게 압박했을까요? 일본은요, 조선 백성들이 모두 보는 신문에 한글로 이런 글을 싣습니다. 자신의 궁궐을 떠나 외국 열강에게 보호를 요청한 국왕을 폐위해야 한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신문이 돈다? 그럼 우리는 누구 이기지? 우리도 어떻게 막 이렇게 좀 되게 불안했을 것 같은데. 그죠? 자, 이 불안해하는 백성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고종은 이완용에게 이 사태를 수습하도록 명령합니다. 이완용은요, 고종의 명령을 받들어서 신문사에 엄중히 경고했고요. 선동성 기사는 싣지 않도록 일본 공사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야. 진짜. 자, 이 대표 친일파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이완용은요, 이때까지는 일본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경계했던 것입니다. 1898년 이 이완용이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나라의 이권을 해외에 팔아먹은 파렴치한 짓이 신문에 실린 겁니다. 언론에서 지금 이완용을 고발한 거예요, 지금요. 언론에서?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1895년 학부 대신,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학부 대신 시절에 나라가 어려워 이 해외에 돈을 빌리게 됐을 때 그 일부를 빼돌려서 자신의 주머니 이렇게 채웠던 겁니다. 본색이 나왔네. 게다가요, 1896년 외부 대신, 외교부 장관. 네. 자, 이 외부 대신을 맡았을 때는요, 자신의 정적 기반인 미국에 뇌물 5만 달러를 받고 철도 부설권을 넘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챙기고 계십니다, 지금. 자, 이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완용의 이 커리어를 뒤흔든 엄청난 횡령 스캔들이 또 터집니다. 아이고. 1898년 전북 관찰사로 새롭게 부임했던 이완용이 세금 20만 냥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1000냥 이런 건 들어봐도 20만 냥 이런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완용을 아끼던 고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관직에서 파면시켰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랬구나. 자, 그렇다면 이완용은 이대로 중앙정계를 영영 떠났을까요? 이완용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경성 주변을 떠나지 않으면서 호시탐탐 다시 고종의 신임을 얻어 중앙정계로 나아갈 그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청일전쟁 이후 조선에 대한 침략 야욕이 더 커진 일본, 또 아관파천 이후 조선을 간섭해온 러시아. 계속되는 두 나라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 고종은 해결의 열쇠를 진 누군가를 급하게 찾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이완용. 이완용. 맞습니다. 이완용이 누구랑 친하다? 미국이랑. 맞습니다. 당시 고종은 러일 전쟁으로 맞은 위기를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죠. 고종은 파직당한 이완용을 불러들입니다. 어떤 자리에 앉게 됐을까요? 고종의 직속 부서인 국내부의 특진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실 보좌관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와, 가까운 곳에 있네요. 그렇죠. 완전 최측근. 고종의 완전 최측근. 자, 이제 다시 내가 그토록 바라던 내 세상이 다시 시작됐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돌아온 지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이완용은 해임됩니다. 아, 왜요? 바로 이완용의 정치 활동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거든요. 일본을 배후에 두고 있는 친일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친일파들은 왜 이완용을 경계했을까요? 그랬을까? 아까 고종의 아관파천 도운 인물 누구? 이완용. 이완용. 당시 친일파들은요, 이완용을 친러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일파는요, 고종을 압박해서 이완용을 내쫓았던 겁니다. 이완용이 무려 3년 7개월 만에 얻은 정계 복귀의 기회가 친일파에 의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어떻게든 이 중앙정계에 복귀하고 싶었던 이 이완용에게 일본은 거슬리는 존재. 그러니까 너무 싫죠. 3년 7개월 만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1905년 9월 러일 전쟁은 끝이 납니다. 승자 어떤 나라? 일본. 이로써 대한제국에서는요, 러시아가 물러났고요, 완전히 일본 풍이 됩니다. 자, 이 고종은 측근 세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어느 나라의 지원을 호소하려고 했을까요? 미국. 그렇죠. 미국의 이 지원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마저 일본을 지원하는 노선으로 입장이 바뀝니다. 결국 모든 힘의 균형이 일본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상황. 그런 와중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고종이 신임하던 신하가 일본에 납치가 됩니다. 그가 납치된 이유는요, 일본의 간섭과 침략의 끝까지 맞섰기 때문이었죠. 자, 이제 대한제국에서는요, 일본에 등 돌리면 아무리 직책이 높아도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겁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2개월이 지났을 무렵 1905년 11월 9일 일왕의 특사가 경성에 도착합니다. 과연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 누굽니까? 이토 네. 바로 일본의 초대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 자, 그가 서울 경성에 온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외교권을 일본이 차지한다고 국제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사늑약. 맞습니다. 본격적인 대한제국 침략 계획을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5일 후인 11월
5일. 결국 고종과 이토 히로부미는 통역관을 대동하고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토, 고종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낙하시든 거부하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거부한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긴 회의 끝에 고종과 대신들은 이토에게 이렇게 말하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체결은 불가하다. 오. 안 된다. 네. 을사늑약은 절대 체결할 수 없다라고 반대의 뜻을 모은 겁니다. 근데 이완용이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한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완용도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나는 조약에 찬성합니다 하고 얘기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속으로는 찬성하면서 좀 눈치를 보면서 적절한 때 타이밍을 아마 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완용이 미리 찬성한다고 얘기하면은 고종하고 대신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둘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대신들의 이 회의 결과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갑니다. 바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겠다는 일념으로 온 누구? 이토 히로부미였죠. 이토는 이곳으로 쳐들어갑니다. 중명전. 맞습니다. 바로 중명전으로 간 겁니다. 자, 저녁 8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 이 중명전에는요, 조선의 주요 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당시 중명전의 분위기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칼이 늘어서 철통과 같고 내정부 및 궁중에도 일부 병사가 배치되어 그 공갈의 기세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조약을 맺자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은 건 확실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너무 공포고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하지? 자, 이 대신들이 회의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그때 일본 헌병대가 딱 막아서면서 다시 그들을 회의장으로 밀어 넣습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 이토와 마주하게 된 대신들. 이토는요, 이들을 붙잡고 조약 승인을 강요합니다. 자, 이날 밤 이토 히로부미는요, 이 대한제국 대신들을 차례로 부르며 의견을 묻습니다. 먼저 참정 대신 한규설에게 물었죠. 참정 대신은 어존에서 뭐라고 했는가? 그러자 한규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반대한다고 말했소. 이어서 다음 외부 대신 박재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 이번에 박재순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외부 대신으로서 어찌 감히 찬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폐하의 명령이라면 뭐 어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면서 박재순이 말꼬리를 흐립니다. 자, 그러자 이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외부 대신은 찬성하는 편이다. 말꼬리를 흐리고 강력히 반대하지 않았으니 찬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찬성으로 그냥 간 거예요. 들리지 않죠, 그죠? 자, 이토는요, 이어서 이하영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하영은요, 정세를 운운하면서 확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이토 어떻게 했을까요? 이하영 찬성. 또 제멋대로 결정합니다. 대신들의 의견을 연이어 묻던 이토. 그리고 그의
눈이 한 사람에게 멈춥니다. 누구겠습니까? 뭔가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 이완용. 이완용. 국력이 약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완용은 이토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합니다. 이완용의 강력한 찬성. 자, 결국 이런 분위기에 휩쓸린 나머지 3명의 대신도 찬성표를 던집니다. 결국 8명의 대신 중 5명이 찬성합니다. 1905년 11월 18일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이토는 대한제국 대신의 찬성을 빌미로 조약 체결을 선포합니다. 국가 간의 조약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고 불법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완용의 적극 찬성으로 이루어진 을사늑약. 결국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결국 격분한 민중들은요, 조약 파기를 외치면서 황궁 앞으로 몰려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 민중의 분노를 더욱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 글이 퍼집니다. 어떤 글이었을까요?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목노와 통곡하노라.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자, 당시 이완용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조약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의 헛된 말입니다. 외교에 대한 문제만 잠깐 이웃나라에게 맡겨졌으나 나라가 부강해지면 돌려받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변명이죠, 뭐.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그저 외교 문제만 잠깐 일본에 맡겼을 뿐이라는 겁니다. 문제 없다는 겁니다. 불합리한 상황에 분개하고 정의를 지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줬던 이완용. 이 을사늑약 이후 이완용은 새로운 내각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광산사무국 총재 자리도 받습니다. 지위와 재력을 이완용 이 두 손에 쥐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완용은요, 이토에게 충격적인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지? 어떤 난관에도 좌절하지 않고 한국을 일본에 병합시키겠습니다. 야, 철저하게 대한제국을 일본에 바치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이토는요, 이완용을 의지가 강한 용기 있는 자라면서
절대적으로 신임하지요. 그리고 이완용은 이토에게 충성을 맹세한 겁니다. 자, 그러던 1907년 이완용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터집니다. 매국노 이완용 입장에선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큰 사건인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지? 자, 여기서 짚어보는 별점 체크포인트. 우리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사건. 바로 헤이그 특사입니다. 헤이그 특사. 자, 이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파기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고종의 이 시도는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일본 때문에. 맞습니다. 일본의 방해로 고종의 특사들은 본 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완전한 실패. 자, 그런데요. 일본이 방해했다는 건 일본이 고종의 특사를 눈치챘다는 겁니다. 자, 일본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이토는요. 크게 분노하면서 고종을 쫓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 이토가 찾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는 누구겠습니까? 이완용. 이완용. 이토는요, 이완용에게 이 일을 수습할 방법을 고종에게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고종에게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 천황에게 직접 사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와. 지옥적이네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겠죠. 그때 이완용 고종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소리를 쳐요? 네. 폐하께서는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자, 고종은 이때 이완용을 홀겨볼 뿐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때 고종을 모필하고 고종이 총애했던 대신 이완용. 그는 이제 일본의 편에 서서 고종의 목숨마저 위협하는 적이 된 겁니다. 그의 집 담벼락은요, 온갖 욕설과 분뇨로 더럽혀집니다. 이 시위대가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질러서 집이 모두 불탄 일마저 있습니다. 나라를 판 매국노와 일본에 대한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 10월 이완용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신이 충성을 맹세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총을 맞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총뿌리가 이토를 향했습니까? 안중근 이사께서? 맞습니다. 바로 안중근. 그런데 이토의 죽음에 이완용은 슬퍼하며 애도하죠. 와, 아이고야. 자, 그리고 이토가 죽고 2달 뒤 또 한 번 경성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당시 신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리 총리가 칼 맞아. 잠깐 리 총리가 칼 맞아가 이완용? 아까 제가 네. 이 총리가 칼 맞았다고 하니까 이완용이 칼 맞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총리인 이완용이 칼에 찔려 생사를 오간다는 기사입니다. 한 청년이 이완용의 죄를 벌하겠다면서 그의 목숨을 노린 겁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이재명. 이재명. 네. 이완용의 어깨, 허리, 신장, 팔을 찔렀고요. 동맥이 잘리면서 엄청난 피를 쏟게 됩니다. 자, 칼에 찔린 이완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정도 칼 찔리면 못 살아요. 그 정도로 찔렸으면은.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살아남습니다. 아이고. 아니, 엄청 찔렸는데 어떻게 살아남죠? 이완용은 친일 매국 관료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의료진에게 최고의 수술을 받고요. 퇴원한 뒤 요양까지 떠납니다. 아이고. 강자에게 기대 임금도 나라도 버린 이완용. 이완용은요,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매국 행위에 더 전념합니다. 그리고 1910년 6월 일본에서 새로운 통감이 왔다는 소식이 들리죠. 총리 대신으로 복귀한 이완용은요, 이 칼에 맞은 상처가 완전히 낫기도 전에 통감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경술년 1910년 8월 22일 결국 이걸 체결하죠. 일본과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치욕적인 조약, 한일 강제 병합 조약입니다. 이 한일 병합 조약 제1조, 과연 어떤 내용이 올라가 있을까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의 모든 일에 관한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형한다.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결정은 이제 일본 황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조약, 누가 가장 먼저 제의했을까요? 이완용? 그렇죠. 맞습니다. 이완용이 일본 측에 찾아가 먼저 이 조약을 제안했던 겁니다. 이완용의 적극적인 합방 제안에 훗날 일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 속으로 물고기가 뛰어들어온 기분이었다. 그물 속. 이로써 이완용은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매국노로 남게 되었고요. 일본의 침략 계획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막대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부르죠. 경술국치. 경술련에 당한 나라의 수치, 나라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는 겁니다. 경술국치 이후 이완용의 매국 행위는 다양한 곳에서 행해집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일본어를 배우게 했고요. 이순신전 같은 위인전 금소로 만들었습니다. 읽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냐면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일본을 공격하고 일본을 많이 무찔렀잖아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죠. 임진왜란 때 어쨌든 간에 큰 어쨌든 전쟁의 영웅이니까. 맞습니다. 이완용은요,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 민족의 정신까지 말살하는데 앞장을 섰던 겁니다. 당시 일본은요, 매국 인사들의 그 공로에 따라서 자기와 돈을 내립니다. 이완용은요, 백작 자기와 돈 15만 원을 받습니다.
약 30억 정도가 됩니다. 와. 자, 이 부동산을 합치면요, 재산은 더욱더 늘어납니다. 부동산의 크기는요, 여의도의 몇 배나 됩니다. 이완용은요, 1926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1,300명의 조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팔아선 안 될 나라를 팔아서 누려서는 안 될 부귀 영화를 누린 자라고 신문사설에 정확히 기록되었던 것이죠. 대한제국의 사람들은 모두 이완용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의 대명사 이완용은 지금까지 여전히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와. 죽기 직전까지도 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색조차 없었다는 이완용. 그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역사의 파렴치한 매국노, 나라를 판 대역 죄인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입니다.